데루루 이즈 더 솔루루. K-팝 팬덤에서 유래한 이 슬랭은 망상이 곧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허황되어 보여도 순수한 의지와 자신감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묘사하죠. 이 용어는 사소해 보이지만 K-팝의 글로벌 여정을 이끈 대담하기도 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했던 야망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작은 나라의 음악 산업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망상은 끊임없는 노력, 전략적 투자, 그리고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통해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K-팝2. K-팝은 더 이상 너드들의 서브컬처가 아닙니다. 서구의 주류로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애플 TV 플러스의 신작 음악 경연 시리즈 K-팝2이죠. 이 8부작 프로그램은 2025년 8월 29일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되며 K-팝 아이돌과 서구 팝 아이콘이 동등한 파트너로 무대에 오릅니다. 패티 라벨, 스파이스 걸즈, 보이즈 투맨과 같은 전설적인 서구 아티스트들이 이지, 에이티즈, 스테이시 등 한국 유수의 K-팝 그룹들과 팀을 이루어 자신들의 히트곡을 K-팝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포맷인데요. 라이오넬 리치, 메건 더 스텔리언과 같은 서구 음악계의 거물들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라이브 합동 퍼포먼스를 펼쳐 관객 투표로 우열을 가립니다. 핵심은 K-팝 아이돌을 게스트가 아니라 규칙을 제시하는 축으로 올려놨다는 점입니다. 서구의 주류로 편입된 K-팝, 이런 포맷, 서구 레전드와 한국 아이돌의 대등한 협업 자체가 K-팝이 미국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상징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암시하듯 K-팝트란 곡이 화려하고 역동적인 K-팝 스타일로 재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심사자 때 또한 보컬, 퍼포먼스, 안무, 비주얼, 연출 등 K-팝의 통합 제작 문법을 따릅니다.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서구 음악을 K-팝화하는 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죠. 이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K-팝 아티스트가 서구 노래를 커버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서구의 전설들이 자신들의 음악적 유산을 K-팝이라는 창의적 렌즈를 통해서 재해석해달라고 의뢰하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문화 흐름의 역전을 의미하며 K-팝을 기존 서구 팝의 가치를 더해 불씨를 살리는 혁신적인 힘으로 포지셔닝합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라인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의 그룹 JO1이 한국 그룹들과 함께 K-팝 아티스트로 명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JO1은 한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일본판을 통해 결성된 그룹이기에 글로벌 플랫폼은 K-팝을 단순히 국적에 의해 구분하지 않고 그 제작 방법론, 미학, 훈련 시스템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죠. 즉, K-팝 시스템을 통해 제작되었다면 일본 그룹도 K-팝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의 앨범 판매, 투어 성과에서 K-팝이 장기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K-팝 산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수익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피지컬 앨범 탑10 중 절반을 K-팝이 차지했고 K-팝 미국 투어 매출은 전년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북미의 스타디움과 아레나가 K-팝으로 가득 차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들의 판매량은 위켄드나 켄드릭 라마와 같은 최정상급 서구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성장이 한국 내수 시장의 실물 앨범 판매량이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 내 상반기 앨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으며 100만 장 이상 판매된 앨범의 수도 9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의 약화라 보기보다는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해외 시장 확장은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전략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K-팝 산업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해낸 것이죠. 이제 K-팝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서구 미디어 기업이 그에 맞춰 포맷 수준에서 K-팝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정상화는 K-팝이 서구 미디어에게 있어 BTS에게 보여주었던 손님을 대하는 지위에서 이제는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제도적 힘을 갖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기반에 위에서 애플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이 K-팝트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플이 K-팝트를 자신감 있게 홍보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우연히 바로 직전 개봉하여 글로벌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캐대헌의 파급력이 깔려 있습니다.
캐대헌, K-팝 파워를 입증한 현상. 넷플릭스 캐대헌은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누적 시청 시간은 수억 분대에 이릅니다. 핵심 동력은 단연 음악이었죠.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캐대헌이 이제 미국의 음악 차트를 넘어 콧대 높기로 유명한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1위에 등극했습니다. K-팝으로서 영국 1위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무려 13년 만입니다. 이 엄청난 파워에 업계에서는 캐대헌을 넷플릭스판 겨울왕국이라 부르며 속편과 스피노프 뮤지컬 제작까지 거론하며 초흥분 상태에 빠져 있죠. 캐대헌은 K-팝 소프트 파워의 정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K-팝 산업의 복합체가 이제는 완전히 허구적인 애니메이션 IP로부터 글로벌 슈퍼스타와 차트 1위 히트곡을 생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K-팝 산업의 제작 역량과 마케팅 파워가 너무 강력한 IP 자체가 스타가 된 것입니다. 이 성공은 매우 가치 있고 복제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알립니다. 허구의 IP는 실제 인간 아티스트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자산이죠. 나이를 먹지 않고 스캔들이나 계약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없으며 무한한 라이선싱과 확장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문화 히트작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국가나 기업에게 캐대헌은 최고의 실천 사례 연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에서만 이 기세가 다르게 나타나 눈에 띕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에서 캐대헌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죠. 거대한 애니메이션 시장과 수많은 K-팝 팬층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일본의 더빙 대참사와 팬층 이탈. 왜 일본에서만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일본어 더빙판의 음악 파트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에 앞서 왜 일본은 그토록 더빙 시장이 큰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자막에 3가지 문자가 뒤섞입니다. 한자, 히라가나, 가타가나가 그것이죠. 이는 곧 시청자로 하여금 막대한 인지 부담을 떠안깁니다. 만약 빠르게 지나가는 인물의 대사가 있다면 이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넘기는 시청자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한자가 나올 때 그 한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위에 히라가나로 적는 후리가나를 이용하는데 이러면 또 정보량이 늘어 화면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죠. 이에 따라 일본은 필연적으로 성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우들의 연기 덕분에 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저 결과에 끼워 맞춘 것일 뿐이란 거죠. 그리고 이 성우들의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배우가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미디어를 대표하도록 성장한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성우 산업을 매우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만듭니다. 인기 있는 성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목소리 연기뿐만 아니라 얼굴도 잘생기고 예뻐야 하고 예능감도 좋아야 하고 노래도 잘 불러야 하죠. 수많은 인기 성우는 이를 바탕으로 라이브와 팬미팅을 하며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합니다. 한국에서도 크게 흥행을 했던 겨울왕국의 OST 레리꼬는 일본에서는 엘사의 성우가 직접 녹음하여 대박을 쳤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넷플릭스 캐대헌에서 일본 성우의 노래 실력이 부족해 일본에서 인기가 저조한 것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주인공인 루미의 일본 성우는 코토부키 미나코입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불렀던 것일까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는 무려 11개의 싱글 앨범을 발매한 성우 겸 가수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실력은 거품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일본 캐대헌은 그녀에게 루미의 노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쿠코라는 듣도 보도 못한 무명 가수에게 노래를 대행시켰죠. 이쿠코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700명, 유튜브 구독자는 200명도 차이 안 되는 무명 가수입니다. 글로벌판의 가창을 맡은 이재님이 작품 공개 후 팔로워가 2만 명에서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쿠코는 캐대헌이 공개된 후에도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명 가수라는 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님도 한국에서는 여러 히트곡을 만든 실력자이지만 가수로서는 무명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의 가수 이쿠코는 메인곡 골든의 후렴 업업업이 앙앙앙처럼 들린다는 조롱성 반응을 낳을 정도로 끔찍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곡의 카타르시스와 장악감을 없애버렸다는 혹평인데요. 일본의 대중은 해외에서 일본을 희화화할 때 종종 등장하는 AV식 과장된 신음톤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더빙이 그 연상을 자극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애초에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 내수 시장을 가졌기에 인재풀도 크기에 음악성도 뛰어나고 노래도 곧잘 하는 가수들도 엄청 많은데 하고 많은 가수들 중에 왜 하필 이런 가수를 고른 걸까요? 흥미롭게도 일본판 캐대언에서도 원곡 그대로 나간 곡은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아름아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다팝이 대표적으로 일본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플래시몹 챌린지가 일어나고 있죠. 즉, 원작을 그대로 썼다면 일본에서도 충분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기에 일본이 일부러 K-팝의 매력을 죽여 일본 내 흥행을 저지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론의 침묵과 의도적 억제 의혹, 일본 주류 언론의 온도도 기묘합니다. 보통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적 히트를 치면 일본의 매체는 아시아의 성공 프레임으로 숟가락을 얹거나 한국이 돈을 써서 성공을 하고 있다는 매도를 하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캐대언의 경우 기록적 성과에도 보도와 담론은 조용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침묵은 일본 엔터 산업이 일부러 캐대헌의 일본 내 파급력을 죽이려 한다는 가설에 힘을 주죠. 그리고 이를 확신으로 만들어준 것은 J-팝 데몬 헌터스의 발표입니다. 애니플렉스와 소니뮤직이 공동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올해 10월 방영 예정입니다. 압도적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음악계를 석권하는 아티스트들이 라이브의 열기를 모아 재해와 싸우는 히어로라는 설정입니다. 캐대헌과 무서울 정도로 유사한 설정인데 후지TV의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고 유명 성우 채용, 소니 뮤직 제작 등 사실상 총동원 체제에 가깝습니다. 캐대헌의 글로벌 돌풍 직후 이러한 모방 컨셉의 일본 오리지널이 발표된 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것도 캐대헌의 제작을 맡은 소니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요? 캐대헌의 성공을 미리 점친 일본이 K-팝 기반 성공을 J-팝식으로 치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일부러 일본 내에서는 캐대헌의 성공을 방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산업 전문 매체는 일본이 캐대헌을 채널링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할 정도입니다. 쿨재팬과 문화 경쟁의 맥락, 이렇게 음흉한 일본의 행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일본의 문화 정책과 한류와의 경쟁이라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1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쿨재팬이라는 정책을 통해 일본의 소프트파워 수출을 국책으로 밀어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베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정책이죠. 목표는 일본의 글로벌 영향력 유지 및 확대인데요. 1980, 90년대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문화 수출국이었으나 버블 붕괴 이후 오타쿠 중심의 성격으로 굳어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한류가 아시아의 쿨함을 주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K-팝이 단순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가 아니라 세계 문화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느껴지자 일본의 자존심의 붕괴와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쿨재팬은 일종의 주도권 탈환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일본 정부 주도의 공식 펀드인 쿨재팬 기구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누적했습니다. 할리우드 제작사에 22억엔을 투자했지만 단 한 편의 영화도 제작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한 것은 쿨재팬 전략이 얼마나 멍청한 전략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하향식이고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적 문화, 수출 전략의 실패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옆 나라인 한국은 대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을 한국 정부의 돈뿌리기로 이해하려는 기이한 사고방식을 보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전 세계 청년들을 매수할 만한 무한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말이죠. 자기 시각으로 남을 해석하는 오류인 거죠. 일본이 국가 주도의 쿨재팬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투사입니다. 쿨재팬의 장기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주변국의 질투 때문에라는 외부 귀인으로 원인을 돌리는 자기 위안적 담론도 보이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두 개의 데몬 헌터스가 말해주는 것,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될 J-팝 데몬 헌터스가 어떤 성적을 낼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에서나마 캐대언의 마법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방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일본의 대중은 이를 신선한 오리지널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패배의식으로 점철된 국가정책의 냄새를 맡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본은 전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K-팝 vs J-팝의 자신들만의 문화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